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5년 4월 1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마감 방송은 좀 쉬었는데요. 증시가 좀 많이 빠졌었죠.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하루 이틀 상간의 어떤 시황 변동이라든지, 시장의 어떤 시세적인 측면을 가지고서 또 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오늘 좀 총체적인 어떤 내용들 그리고 관세 이제 정책이 이제 부과가 되죠. 조만간 그 이후 이제 미치는 영향들 이게 좀 큽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는 데 있어가지고 큰 그림을 큰 설계도를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총체적인 얘기들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썸네일 제목도 이제 이렇게 좀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공매도가 이제 재개되는데 공매도 폭격이 있었죠. 예. 오늘은 이제 공매도 어제 이제 공매도가 많이 벌어지면서 그 공매도 제한이 걸린 종목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공매도의 어떤 영향들도 일시적인 어떤 영향에 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보죠. 일단은 원달러 환율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00원 내외 정도의 흐름에서 지금 안정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한국 경제 전체에 대한 뭔가 불확실성과 그리고 이제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죠. 탄핵 여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또한 큰 불확실성과 또 이제 한국만의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도 상당한 리스크 해지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지금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관세라는 부분도 이제 4월 2일 이렇게 좀 내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끝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환율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여전히 리스크 관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종목 한 종목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호재가 있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 하에서 우리가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면 현금 비중을 최대한 많이 갖고 있는 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금 비중을 갖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이 관세 영향에서 좀 피해를 크게 보거나 좀 불확실한 종목이다 하면 비중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하는 게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글로벌 증시를 주도하는 나스닥 증시의 흐름이 지금 보시면 큰 변동의 어떤 흐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3월 초에도 이제 뭔가 좀 불안정한 어떤 흐름 그리고 큰 리스크의 가능성들을 요 지점 쪽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부분은 여기서 지금 3개월 정도의 고점을 경신 못하는 요 흐름 뒤에 지금 펼쳐지는 중기 평선 연속적으로 붕괴시키는 흐름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스닥 미국 증시에서도 그 굉장히 급등한 것들이 많이 나왔었죠. 양자라든지 우주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것들은 강세장에 다소 말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수는 신고가를 내지 못하는데 그런 어떤 그 굉장히 그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좀 먼 미래의 어떤 종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급등하면서 이제 만들어냈던 약간 상승장의 말미의 패턴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 뒤로 이제 그 종목들이 급락들을 하면서 지수까지 내려앉았던 흐름은 우리가 좀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리스크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장기 평선을 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깨버렸고,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듯 하다가 저항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무서운 부분인데요. 이때 팔지 못했다면 이때 팔아야 되는 자리였던 거죠. 예. 그래서 이 뒤로 지금 내려앉는 모습들, 또 이전 저점 권역을 또 이탈하는 모습들은 뭐 어제 이제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미국 경기에 대한 흐름도 다소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좀 전개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선행적으로 메이저 수급들은 인지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한 지점이고요.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확률적으로는 여기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확률이 매우 높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요 장기평까지 깰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뭐 수년간 이제 하락장으로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지금 굉장히 견조하게 올라오던 어떤 추세적인 부분이 다소 꺾이는 흐름으로 좀 인식하면 됩니다. 미국은 다시 또 강하게 갈 거예요. 미국은 다시 강하게 갈 것이지만 문제는 다른 국가입니다. 특히 아시아 쪽 국가가 문제가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최근에 이제 아시아권 증시 좀 볼게요. 대만 증시가 장기 평선을 깨버렸습니다. 이 굉장히 좀 무서운 패턴입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급락했다가 다시 또 급반등하는 모습을 V자 형태로 만들어줬는데, 여기서는 상당 기간을 지금 6개월여를 고점에서 신고가를 계속 못 내면 이제 매물화되죠. 매물화되기 때문에 저항 라인이 돼버린 겁니다. 이 자리가. 그럼 대만 증시도 이게 굉장히 좀 무서운 패턴으로 좀 변해버린 거고, 그리고 니케이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합니다. 니케이 증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역시나 뭐 V자 반등이 나왔지만 6개월 넘는 기간을 고점 경신을 못한 채 매물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기평을 깨고 지지를 받다가 다시 또 저항을 받아봤어요. 이건 추세적으로 좀 약세로 가는 패턴이고요. 일본 증시는 여기 보시면 480일선을 아예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참 이런 좀 안 좋게 흘러가는 것들을 설명드리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있는 그대로 뭐 이제 지금 큰 수급의 주체들이 지금 하방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여기서 좀 버티다가 되밀리는 흐름들 나와주고 있고, 미국의 이제 S&P 지수도 장기 평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하고 홍콩 증시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데요. 상대적으로는 뭐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의 이제 관세 정책에 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좋은 어떤 흐름으로, 완전히 좋은 흐름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한국 증시의 흐름을 보도록 하죠. 한국 증시의 흐름은 사실 뭐 다른 증시보다는 오른 것도 없지만 최근에 이제 하락에 같이 동조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저점을 높이면서 이제 작년 말 이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다가,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추세를 볼 때는, 중기적인 추세를 볼 때는 장기 평선의 지지 저항 여부를 봐야 됩니다. 저항을 받으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상승으로 가지 못하고 뭐 횡보 혹은 박스권 혹은 하방으로 열리게 될 가능성이 높은 패턴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장기평의 저항을 받고 고점을 또 낮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갭 하락으로 이탈을 해버리는, 중기평을 그냥 갭 하락으로 이탈을 해버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 지수는 이 거대 수급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트의 패턴들, 또 일반적인 지지 저항이라든지 중요한 어떤 이평선의 라인을 깬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반등을 하긴 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거래대금이 늘지 못했어요.
상승을 했지만 코스닥도 2.7%, 코스피도 1.6% 상승했고 상승 종목 수도 많았어요. 근데 거래대금을 늘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도 외국인의 수급 포지션이 코스피 쪽에서 오늘도 4천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일별 동향을 보면 어제 거의 1조 원을 팔았죠. 그저께 한 8천억, 그리고 27일 날 4천억. 그러니까 지금 연속적으로, 아이고 제가 잘못 봤네요. 오늘 이제 4천억, 어제는 1조 5천억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저께는 6천억대. 지금 연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 폭격을 선물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수급은 그 코로나 때 본 이후로 처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큰 변화구나, 흐름적인 추세적인 변화구나 하는 것들을 좀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잡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더티 15, 결국 이제 그 미국에 관세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또 이제 무역적으로 이제 수혜를 보고 있는 15개 국가를 상호 관세 제재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시아 국가가 9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9개 국가 중에 한국이 포함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또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외국인 입장에서는 하방을 잡는 게 유리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게 이제 수급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왜 이러는 걸까? 이걸 찾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 드리는 시간이고, 공매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그 예상대로 바이오 쪽,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공매도를 엄청나게 이제 집행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 20만 주, 하루 거래량의 공매도 비중이 20%였어요. 오늘도 14%.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업종이 낙폭이 과대했지만 다시 또 52주 신저가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점이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밀렸습니다. 어제는 공매도 물량이 100만 주가 나왔어요. 어제 거래된 거래량의 33%가 공매도였습니다. 오늘도 19%, 35만 주의 공매도 물량이 흘러나왔어요. 이게 낙폭이 과다한 게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여전히 비싸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의 폭격이 지금 2차 전지 업종에 집중화되고 있고요. 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HLB 비롯해서 어제도 이제 37만 주, 알테오젠 같은 기업도 이제 공매도가 적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한국 그 코스피 쪽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이 이제 공매도가 많이 붙고 있죠. 어제 이제 SK하이닉스는 110만 주 공매도가 이제 진행되는데 총 거래량이 23%였어요. 현대차도 공매도가 적지 않고요. 셀트론 같은 경우도 공매도가 적지 않죠. 어제 거래량의 16%가 공매도 물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매도 물량들도 늘어나고 있고 대외적인 어떤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결국 이제 상호 관세 부과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지금의 흐름을 뭐 단순히 반등 나오니까 좀 안심하고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 시장이 위험하고 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제가 볼 때는
하루 이틀의 하락으로 끝나지는 않을 걸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영원히 떨어질 수는 없고 어느 지점에서 이제 저점을 형성하려고 할 텐데 그 지점을 우리가 잘 포착하는 게 중요해요. 타이밍을 잘 포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더 낮은 가격에 뭐 더 좋은 종목들을 물량을 늘리고 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계속 소득을 갖고 있었던 걸 모아놨던 것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기회로 이제 맞닥뜨릴 수 있는 거죠. 섣부르게 저점 매수를 뭐 미리 들어가고 이러면 이제 뭐 물리는 물량만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 미국 행정부는요, 미국 수출에서 이제 상당한 어떤 수혜를 보고 이익을 보고 있었던, 그리고 무역 장벽을 쳐가지고 이제 관세를 미국에다가 부여를 해가지고 이익을 보고 있었던 아시아 국가들을 다소 타겟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년 동안 뭐 중국 중심이었죠. 결국은 20년 동안 중국 중심으로 성장을 해온 아시아 경제가 상당한 도전에 직면을 하게 됐습니다. 막대한 대미 무역 흑자를 내는 15개 국가, 표현을 더티라고 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좀 과격하게 하고 있는데요. 4월 2일부터 보복 관세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중 9개 국가가 아시아 국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산에 대해서는 2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을 재점하면서 거기에 한국, 일본, 베트남, 인도까지 지목을 하면서 추가적인 관세 부과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철강, 자동차 쪽에서 미국 관세가 현실화되면서 직격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한국도 여기에 벗어날 수 없고, 특히나 한국은 뭐 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 큰 영향도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국가가 이제 41조 달러 경제 규모를 갖고 있고 대부분 이제 수출주도 성장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일본이야 이제 내수가 또 강하기도 하고 중국이 뭐 내수를 키우고 있는데 어쨌든 수출 주도로 이제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내수가 너무 약해서 뭐 일본이나 중국은 내수 시장이 크니 내수를 키워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피해를 더 크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표는 그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들인데 중국에 대한 비중이 그래도 최근에 좀 줄었어요. 그렇죠? 미국에서 차지하는 무역 적자의 비중이 EU가 좀 늘었고 멕시코도 늘었죠. 예, 베트남이 상당히 늘었어요. 그래서 주요 이제 멕시코 쪽은 이제 뭐 매겼고 뭐 캐나다 쪽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럽이 있습니다. 유럽 굉장히 큰 반발을 하고 있는 유럽, 그리고 여기 이제 아시아 국가 대만, 일본, 한국이 있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예. 중국과의 적자는 축소되었지만 베트남 등의 적자는 확대되고 있고 전체 적자는 더 심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만 어떻게 타격을 준다고 미국이 이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상호 관세 부분은 좀 과격하게 집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지단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아시아 국가로 분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8년도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을 통해서 중국의 칼을 겨누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국가로 뭔가 좀 그 분산을 시킨 거죠. 예, 그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만 때려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 위기에서는 중국뿐이 아니라 지금 아시아 전체를 겨냥하고 최우방 국가였던 캐나다까지 또 멕시코까지 칼을 겨녀버린 겁니다. 왜? 이걸 해결되니까. 이 엄청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무역 적자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상호 관세는 아시아를 타겟으로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률이 최대 1.3%포인트가 감소할 수 있다. 지금 아시아 이제 경제 규모가 41조 달러입니다. 여기에서 이 정도가 감소된다는 것은 엄청난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번 관세 부분은 관세로 인한 어떤 위기, 충격은 단기적인 경기 변동이 아니라 무역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투자 감소와 제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모건 스탠리는 관세 부과로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보류하면서 아시아 전반에 대한 투자 위축이 늘어날 걸로 전망하고 있고요. 각국 중앙은행들도 지난 2018년도 무역 전쟁 때보다 더 과감한 금리 인하, 이제 뭐 경기 부양 내수 막 이제 끌어올리는 거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미 이제 무역 다변화, 이제 이때 미중 무역 때 막 전쟁을 하면서 이 무역 다변화를 통해서 혜택을 보았던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도 지금 신규 수출 주문 감소로 전환이 됐다는 거죠. 지금 동남아시아 쪽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얘기하는 게 이번 충격은 그 예전에 이제 아시아 이제 금융이라든지 뭐 이런 사태보다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충격과 파급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의 충격이 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대미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등 이제 주력 산업이 미국 관세의 표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기업 이익에 타격이 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 보십시오. 미국에 이제 공장 짓는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25%를 매겼어요. 이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한 10조 정도 이익이 줍니다. 연 따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부분이 이제 실행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뭐 내수를 키워가지고 커버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어떤 경제 규모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그 관세 조치에 타겟이 될 걸로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크죠. 미국에서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고, 미국 관세 직접 타격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요타라든지 일본 뭐 혼다 이런 자동차 업체들은 이미 관세 부과 가능성으로 주가와 이익 전망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뭐 내수를 부양한다고 하지만 내수 침체입니다. 거기도. 그래서 수출 둔화에 내수 침체. 이미 이제 주가가 보여주고 있죠. 아까 보셨듯이 지금 아시아 국가들의 주가 지수의 흐름들, 니케이 증시도 여기 보시면 이거 좀 무서워요. 이 패턴은 제가 굉장히 그 추세 하락에 굉장히 뚜렷한 지금 니케이 증시의 어떤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좀 안 좋게 흘러가는 것들을 좀 참 제가 말씀을 드리려니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트남이 이제 2018년도 미중 갈등 시에 이제 반사 이익을 누렸었어요. 예. 대미 무역 흑자가 이제 굉장히 높게 올라왔는데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이번 트럼프 행정부 표적이 됐는데, 사실 우리나라 삼성전자 비롯해서 베트남에다가 생산 기지를 얼마나 많이 지었어요. 이거 바로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이제 대미 수출은 의류, 전자조립 등 중국 대체 생산으로 급증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고율 관세를 매기면 성장률 급락하고 어쨌든 그 한국도 타격을 심하게 볼 수밖에 없죠. 실제로 올해 2월에 베트남의 수출 주문이 감소세로 전환해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인도에도 지금 되게 많이 공장들을 만들었어요. 현대차가 이제 인도 법인을 상장시켰죠. 그만큼 이제 인도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인도 역시도 이번에 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그 현대차가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정말 그 큰 베팅을 한 거라 보시면 돼요. 이번에 이제 미국 가가지고 30조 이제 투자 선언한 게 지금, 왜냐면 이 아시아 국가의 공장들을 설립해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관세를 매긴다고 하니 이제 방법이 없어요. 미국에다 다 이제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따른 뭐 그 협력 업체들, 부품 업체들 다 그쪽으로 딱 가야 됩니다. 미국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 인도는 뭐 삼성전자도 지금 거기에 되게 이제 많이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은 상당한 타격을 주겠죠. 지금 이 4월 2일 날 매겨지는 상호 관세는 정말 아시아 경제를 위태롭게 만드는 어떤 그 핵심적인 어떤 정말 근 20년 내 가장 큰 그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슈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97년 아시아 뭐 경제 위기 막 이런 발생했잖아요. 막 연쇄적으로 아시아가 막 외환 위기 발생하면서 무너지고, 예. 이번에는 이제 관세로 이렇게 좀 흔들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직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시아 국가들이 뭐 특별하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대응하는 거는 뭐 현대차처럼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미국에다가 공장 짓는 거밖에 없습니다. 방법 없어요. 아니면 이제 내수 강화인데요. 뭐 내수 강화는 내수가 커야 이제 또 가능하는 거니까. 어쨌든 무역 다변화, 또 내수 강화, 뭐 이런 대응들을 이제 모색하고 있고, 또 아시아 국가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런 영내 이제 경제 동반자 협정해서 뭉치는 거죠. 예, 아시아 국가, 아세안 국가끼리 뭉쳐가지고 이제 미국 의존도를 좀 낮추는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전 세계 이제 뭐 소비의 뭐 핵심은 미국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큰 영향을 미치긴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대미 의존도를 탈피하려는 뭐 그리고 시장 다변화하려는 그런 액션들을 취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S&P 글로벌은 이런 내수 및 역내 무역 강화 노력이 트럼프 관세로 인한 최악의 충격을 피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관세가 아시아 성장을 질식시키기보다는 압박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 사태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장기적 경제 전략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와라 라는 겁니다. 우리말 잘 들어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거 위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구조적 충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는 충격받으면 이렇게 회복했죠. 이번에는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서 회복이 언제 될지 의문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관세 충격은 97년 외환위기, 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과거 위기들은 주로 경기 순환적이거나 금융 시스템상의 충격이었고, 외부 자본 유출이나 통화 위기 같은 단기 교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진행 중인 관세 분쟁은 무역 질서와 또 산업 구조 변화를 동반하는 구조적인 충격입니다. 이번 사태는 98년 아시아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하고는 매우 다르다. 과거 위기는 경기 순환적 또는 금융적 충격이었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구조적인 충격이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관세 전쟁은 일시적 수요 감소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교역 축소의 장기화 등 경제 구조 자체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걸 잘 대응을 해야 되겠죠. 예. 한국은 그럼 어떠냐? 장기적 위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위기는요, 단기간에 해소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정책이 저렇게 밝히지 않는 한은. 그래서 기업 투자의 영속적인 위축,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어떤 무역 조치 이런 것들이 아시아 제조업과 투자가 눈에 띄게 둔화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낮아지고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통상적인 어떤 부양책을 가지고서 기존에 하던 막 그런 부양책 가지고서는 지금 한국이 뭐 하고 있습니까? 환율 방어한다고 지금 외환을 계속 쓰고 있죠. 지금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야, 여기서 좀 더 떨어지면 조금 위태로운데? 라고 할 정도거든요. 우리가 외환 보유액을 이제 우리가 이제 따져볼 때는 비교할 때는 국가별로 절대적인 수준으로 비교하진 않습니다. 누가 이제 5천만 불 들고 있고, 아니 5천억 불 들고 있고 어떤 국가가 2천억 불 들고 있으면 뭐 5천억 불 들고 있는 국가가 뭐 안전하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GDP 대비 퍼센트로 따져야 됩니다. GDP 대비 퍼센트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20% 안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위험한 수준입니다. 그만큼 한국이 지금 이런 것들을 이 어떤 위기 상황들을 그 뭐랄까 좀 타개하기 위해서 그 리소스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게 상당히 좀 위태로운 어떤 흐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수출 온도가 되게 높고 또 산업 구조가 수출 제조업 중심이죠. 수출 제조업. 우리가 이제 무슨 뭐 금융을 뭐 이렇게 뭐 수출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처럼.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어떤 충격의 영향이 직접적입니다. 과거 위기 속에서는 우리가 뭐 환율 전환시키고 해가지고 수출이 늘어났죠. 환율 다운시키면 이제 수출 늘 수 있으니까 가격 경쟁력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교적 빠른 V자 반등을 만들어냈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주요 교역 상대국 자체 수입 수요 감소로 장기 침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한 이제 투자 전략을 스윙 투자 그리고 중단기 투자로 지금 바꿉니다. 전환시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 경제, 어떤 한국 증시의 흐름이 박스권으로 들어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스권 장세로. 뭐 박스권 장세에서 뭐 수익을 못 낸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전략을 가지고서 대응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무기를 거기에 맞게 이제 싸워야겠죠. 그러니까 장세 어떤 구분을 짓지 않고 그냥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서 싸우면 제대로 이제 싸울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박스권이라는 이유를 찾아내고 거기에 적합한 전략으로 한국 증시를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한국 증시 뭐 무슨 뭐 망쳐드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기업들은 성장하고 또 이제 또 뭐 자율주행, 우주항공, 뭐 바이오, 또 이제 뭐 전고체 이런 영역들은 또 좋을 거라는 거죠. 뭐 그런 쪽에서 이제 수익을 내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관세 부분은 수출 안 좋아집니다. 2019년도 안 좋아졌어요. 9개월 연속 수출 감소했습니다. GDP 성장률이 주저앉았었어요. 단순 경기 순환 이상의 구조적인 교육 둔화 현상이 이미 나타났었고요. 이번에도 나타납니다. 이번 관세 정책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잠재 성장률 자체 하락과 경제 구조조정 압력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구조조정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망할 기업은 그냥 망하게 놔두고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죠. 중국처럼 망할 그런 것들 다 받아줘가지고 지금 이제 안에서 골마 터지고 저렇게 되면 이제 오랜 기간 그 침체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조적이 지금 많이 돼야 되는 어떤 경제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관세 부과 후에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향후 반년간 분기별 성장률이 둔화하고 마이너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가능성.
최근에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다시 또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쪽들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반등하니까 막 그런 예상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러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주요 이제 IB들도 분기별 성장률이 0%에 머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연간 성장률 목표치도 달성하기가 어렵고 계속 하향되고 있죠. 단기 경기 둔화는 불가피하다. 또 수출 충격은 즉각적이죠. 관세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 약화로 대미 수출이 급감하고 중간재 수출로 미국 시장에 간접적으로 노출된 부분, 중국, 베트남, 뭐 이런 쪽, 인도 이런 쪽 타격 같이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미중 무역 분쟁 때도 이제 타격을 받았고 이번에도 타격을 받을 겁니다. 어쨌든 미국뿐 아니라 중국, EU 등 2차 파급 효과로 대외 수요 전반이 위축되면서 교역 감소세가 나타날 겁니다. 제조업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재고 조정 국면에 돌입해서 투입량을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동률 저하, 또 생산 위축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예. 너무 이제 부정적인 얘기만 드리는 것 같은데 관세는 뭐 얄짤 없습니다. 예,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메이저들은 그걸 알고 있고 지금 파는 거죠. 예, 팔고 하방으로 지금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 경기 심리를 보면요. 관세로 수출 여건이 불확실해지면서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현금 유동성 확보에 치중하고 공장 증설이나 설비 교체를 미루게 됩니다. 계속 미루고 이제 고용 소비에도 부정적인 선행 신호가 되는 거죠. 이런 연쇄적인 어떤 파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경제 전반에 단계적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빠지면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이제 회복되고 단기적으로 막 이런 충격이 벌어지면 뭐 돈 푸는 정책 이런 것들을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 돈을 풀지 않습니다. 뭐 그린스펀 효과라고 불리는 그 양적 완화 돈 푸는 거 이제 끝났어요. 어쨌든 뭐 고용도 이제 뭐 채용 둔화, 일부 감원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수출 감소로 당연히 그 다음 이어지겠죠. 제조업체들이 추가 채용을 동결하고 생산 라인의 비정규직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해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조업 밀집 지역의 고용 불안이 지역 경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금융시장, 환율시장은 뭐 뻔하죠. 외국인들 팔고 나가고 그리고 원화가치 떨어지고 그래서 증시도 관세 영향을 선반영하면서 하락하고 있죠. 지금 매수세 급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관세 부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어느 수준일지에 대해서 시장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한국에 대한 관세 정책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 대한 정책도 간접적으로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관세 부과 정책은 한국 경제와 증시의 하향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뭐 협상하겠죠. 관세 부과 후 뭐 돌발 뭐 협상 결렬 이런 것들 막 발생할 수도 있고 그냥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관세 부과 후에는 시차를 두고 뭐 수출 급감, 뭐 경제 지표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야 공매도까지 칠 수 있어. 그들 하방 포지션은 상당히 유리해질 공산이 크고요. 원달러 환율이 이제 여기서 1,500원 막 이렇게 막 가면 외국인들의 이탈 요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공급망 재편으로 해외 생산 비중 증가가 장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요. 한국 GDP는 이제 낮아지는 거죠. 다른 데다가 이제 미국에다 지어대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한국의 무역 통계상 수출 감소는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한국은 참 그 중국하고
미국 중간에 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하고 하이닉스 쪽에서도 갔었죠. 시진핑이 불러가지고 이제 막 설명하죠. 중국에 좀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그 자리에 갔어요. 예. 이재용 회장도 삼성.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무시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 반도체 수출의 지금 40%뭐 홍콩하고 뭐 이렇게 중화권으로 이제 다 더하면 절반 이상이거든요. 60% 정도 되거든요. 중국을 어떻게 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미국이 중국 제대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지금 중국하고 예, 뭔가 대척점을 두면 큰일 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굉장히 좀 애매한 포지션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반도체 산업은 미중 간 기술 탈동조가 심화되면 뭐 미국이 이제 첨단 장비나 이런 것들 안 주고 GPU 안 주고 하면 중국 시장을 상실하거나 양쪽 블록의 눈치를 보느라 투자 기회 손실을 겪을 수가 있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하고 중국이 자체 공급망을 키우면 한국 업체들은 애매한 입지에 놓여서 시장 축소와 경쟁 심화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반도체도 좀 위험한 어떤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운 상황이고 한국의 지금 수출에 지금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차지하는 게 얼마나 큽니까? 뭐 예, 두 개가 지금 힘들어지는 거죠. 장기적으로 이제 한국 경제는 이제 구조적인 어떤 개선, 체질 강화를 해야 될 텐데요. 우선 방법은 뭐 내수 활성화입니다. 예. 근데 지금 그 내수를 보면 뭐 그냥 눈에 보이는 수준만 보더라도 어려움이 보여지죠. 예. 어쨌든 그 수출 부진을 보완하려면 가계 소득이 증진되고 이제 고용이 좋아야겠죠. 그리고 월급도 늘어나고 뭐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그렇게 안 되면 이제 소비가 안 되죠. 예.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만 드리니까 좀 죄송한 마음이 참 많이 드는데 뭐 있는 그대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객관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제 주장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제 돌아가는 어떤 환경 하에서 이런 영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향을. 우리나라는 AI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또 신성장 동력. 예를 들면 2차 전지 업종에서는 전고체 같은 거 기술 혁신의 분야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삼성 SDI를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으로는 신약이죠. 예, 신약. 알토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한국 증시 내에서 투자할 대상이 되겠죠. 과거 이제 한국 경제 모든 것을 수출이 떠맡던 시대가 있었죠. 지금 여전히 정부의 경제 정책은 수출입니다. 수출 증가만으로 경제가 성장하려면 다음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수출이 증가하면 수출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높이고 임금이 높아지면 구매력 증가로 소비가 늘어나서 GDP가 증가한다고 경제학에서 배우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수출은 늘어났는데 이익률이 안 나와요. 이익률이 안 나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연간 실질 임금 증가율은 떨어져요. 24년 0.5% 그쳤습니다. 임금이 안 늘어나요. 소매 판매 마이너스예요.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3년 연속 감소입니다. 소매 판매 증감률.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률도 22년에 2.7%, 23년에 1.4%, 24년에 2%, 올해는 1%대. 예. 올해는 한국은행에서 1.8%. 우리 실력이 그 정도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의 수출 맹신론을 비판했다고 하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출 중심의 경제라고 다들 이해하고 있다. 근데 지난 10년간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 경제 성장에 기여한 것을 보면 최근 3, 4년 동안 거의 0%였다. 수출 산업의 경쟁력이 이미 많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이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과거처럼 기업이 이익이 많이 생겨야 수출이 늘었는데 매출이 늘었는데 이익은 안 늘어. 그럼 뭐 임금을 높일 수는 없잖아요. 고용을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수출로 인한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 얘기입니다.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새로운 산업이 등장.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요, AI 도시 막 7개 막 이렇게 건설하고 엄청난 첨단 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미국하고 겨루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 한국은 그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나마 제가 볼 때는 바이오 쪽에서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있는 게 다행인데, 그 바이오 기업들의 이익 규모를 가지고서는 한국의 경제를 좀 들어올리는 거는 좀 비중적으로 약하죠. 한국은 어쨌든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지난 10년간 새 산업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기 어려워서 피하다 보니 새 산업이 도입되지가 않았다. 이 일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뭐 수출 제조 기반의 대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긴 하지만 투자 고용을 늘려도 경제가 성장하기 힘든 근본적 문제. 왜냐? 생산 기지를 해외 기지로 옮겨놨고 이런 경향은 계속적으로 될 거기 때문에. 미국에다 주는데 미국인들에 좋지. 미국 GDP가 올라가지 한국 GDP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 23년도 미국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낸 국가가 한국이었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가 계속 이 정도 수준입니다. 150조, 160조 이 정도 수준인 거죠. 매년 해외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겁니다. 저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3년간의 박스권 장세를 예상합니다. 전망합니다. 박스권 장세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느냐? 스윙 및 중단기 투자를 집행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포함해서 여러 경제 상황을 종합해서 볼 때 국내 증시는 앞으로 3년간 박스권 장세에 진입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아까 한국은행 총재의 얘기처럼 새로운 산업이 필요하다 했는데 AI 시대에서 뒤처졌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 메모리 반도체와의 또 경쟁 구도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제 기존의 투자 전략에서 변경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3년간 국내 시장에 적합한 전략은 단기 및 스윙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현재 경제 상황은 지난 20년 동안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장기 상승하는 업종이 부재하기 때문에 박스권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단기 투자는요, 주도 업종에 대한 3개월에서 6개월의 투자 정도로 정의를 합니다. 저는 스윙 투자 많이 들어보셨죠?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을 활용해서 며칠에서 몇 주간을 매매하는 전략입니다. 시장의 낙폭이 과대할 때는 공매도 청산이나 개인들의 투매 상태에서 바닥이 형성될 때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 주요 이평선까지 올 때 파는 그런 전략이 주요 이제 스윙 투자였던 전략의 패턴이고요.
스윙 투자의 목표는 추세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는 것이고 상승과 하락 추세에서 각각 중간 구간의 이익을 노립니다. 스윙 투자는 단기 매매와 장기 투자의 중간에 위치하고요. 가격 변동을 통해 수일에서 수주 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앞으로 3년간은 이 전략 하에서 투자를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종합해서 국내 박스권 장세에 대한 대응 전략은 철저한 업종 전략. 예, 그러니까 이제 정비열로 돌아서는 뭐 업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분류법이 있는데요. 성장 업종 이런 것들이 바닥이 확인될 때 이런 것들 철저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잘 파는 게 중요하겠죠. 잘 파는 게 중요하겠죠. 끝까지 가져간다. 다시 되돌아옵니다.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스윙 중단기 투자 전략에 포커싱을 둡니다. 하지만 전혀 뭐 중장기 투자가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극소수의 또 기업에 대해서는 장기 전략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런 거에 좀 메인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전략을 지금 써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볼 때 한국 경제, 한국 증시, 글로벌 상황을 고려를 해볼 때 당연히 미국 증시,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는 이런 형태를 하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 멤버십, 동행 스터디 멤버십에서 장기 투자 이론 강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달 강의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거기서는 장기 투자 전략을 또 미국 기업들을 분석해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과 한국의 투자 전략은 완전히 다르게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좀 오랜 시간 한 50분이나 이렇게 얘기를 드렸네요. 큰 변화의 흐름이고요. 그 변화의 흐름을 잘 판단하고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서 대응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보다는 이 현상을,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대응 전략을 또 적절하게, 적합하게 만들어내고 계속적으로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같이 해나가다 보면 지금 많은 투자들이 혼란을 겪고 위기를 겪고 하는 것들이 도리어 이제 우리에게는 또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증시 상황은 리스크 관리가 보다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인식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